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3%포인트 올라 45.5%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중도층으로 쏠렸던 진보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9%포인트 상승해 자유한국당과의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정치 지형을 현금 정치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을 잠시 후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으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일본차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결국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나 문제가 정치적, 역사적 사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재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에 손 놓고 있는가 하면 불법을 적발하고도 저작권자에게 늑장 통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분석에서 낱낱이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도 약속했습니다. 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듯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을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했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마 항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의식한 듯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던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성입니다. 네, 불법 저작물 단속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임무를 방기한 사실이 저희 단독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불법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에게 제대로 통보도 안 했습니다. 오늘 뉴스 분석에서는 이 사실을 단독 취재한 정치부 박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저작권 보호원이면 지금 한창 그 기능이 강화되고 또 중요시 돼야 될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저작권 보호원,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지원과 저작권 보호 그리고 침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예. 2017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설립 이후에 종합감사를 한 번도 수감한 적이 없었는데요. 문체부는 신설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5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이 처음 감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사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제가 단독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감사 자료에서는 저작권보호원의 운영, 관리, 감독 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결론적으로 그냥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면 항상 그 불법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저작권보호원이 지난 2월에는 15일간 3월에는 21일간이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원 측은 운영 서버의 노후화로 검색 프로그램 이전 설치 때문이라고 해명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멈춘 셈입니다. 또 종합상황실과 자동 모니터링 연계가 되지 않아서 3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영화에 대한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결과가 종합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영화에 대한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해 영화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건수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그래픽 보시면 2018년 영화 불법 저작물 적발 건수는 844건에 달하는 반면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고작 28건에 그쳤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보호원이 설립된 게 2016년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운영 서버가 노후화됐다. 이건 좀 수긍이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 다뤄졌습니까? 서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는 건 사실상 맞는데 예. 서버를 교체하면 사실상 대체 서버를 운영해서라도 불법 저작물에 대한 유통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게 맞지요. 예. 하지만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이 이번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 각종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다 기능은 안 하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총 3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복제물을 추적 관리 시스템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와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보정 시스템, 그리고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에는 관련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요. 이 3개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총 9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예. 결국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뜻이죠. 예. 그 예산도 상당한 곳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나왔다죠? 네,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에 손 놓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유사어 등록도 해놓지 않아서 인터넷에 유사어로 올려놓는 불법 저작물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긴급 대응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이 원제목과 다를 경우에는 검색이나 식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사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원에서는 고작 5개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유사어를 등록했는데요. 예를 들어 어벤져스 영화의 경우 어벤자스 등으로 불법 복제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유사어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보호원이 저작권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일반 웹하드 44개, 모바일 웹하드 36개 등 총 80개지만 이 중 7개 웹하드에 대해서는 불법 복제물 유통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유가 수집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됐거나 오류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유사어 등록을 안 해놨다는 것은 애초에 모니터링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또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데 권리자에게 제때 통지를 안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원은 보호 요청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상황도 해당 저작권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보호원의 종합 상황실 담당자는 긴급 대응물로 지정된 영화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 시스템, 유통 분석 시스템, 심의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복제물 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후 보호 요청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즉시 그리고 직접 침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못했고 대부분 하루 이상 지체하는 등 실시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호원 측은 업무 담당자가 한 명이어서 업무 과다로 대응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는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한국정보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이번 임무 방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들의 이 방만 운영, 그 다음에 관리 소홀, 이거 맨날 단골로 지적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 도대체 왜 뿌리가 안 뽑히는 겁니까? 네, 올해도 국정감사에서는 각 산하기관들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매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상 공공기관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결국 보호원이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인력 등을 신속하게 보강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지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공공기관인 만큼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공익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자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국정감사가 지금 반환점을 지나서 종료되는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참 조국 사태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빨려 들어갔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천천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으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일본 차 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결국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왔는데 사태 해결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원 기자. 인피니티는 오늘 31일까지 Q50을 구매하는 국산차 보유 고객에 한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Q30의 경우 퓨어 모델은 300만 원, 스포츠 프로 어시스트 모델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할인에 소극적이었던 토요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달부터 시에나를 구매하면 주유권 400만 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 프리우스와 라브4는 250만 원, 프리우스 프라임은 200만 원입니다. 렉서스도 LS500H의 경우 PMS 쿠폰 2장과 1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증정합니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최근 2019 컨슈머 인사이트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고객 보답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판매 부진 회복을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차가 프로모션에 나선 이유로는 판매 급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닛산과 인피니티는 9월 각각 46대, 48대까지 판매가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신에서 닛산의 철수소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순항하던 렉서스와 토요타도 불매운동 여파에 판매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이 재고 물량을 소모하려면 연말 대대적인 할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기류로 촉발된 불매운동으로 일본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이라 업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재용입니다.
예, 지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면은 오전 국감이 끝나는 시간인데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전 상황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네, 증거부팅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대검찰청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만큼 아무래도 오늘 그 위원들 질의는 그 조전 장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물러나겠다고 질의를 했고요. 윤 총장은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순식이 할 따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그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의원은 그 검찰권이 조롱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이태원 증명서를 팩스로 발송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에서 각각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증명서에는 1호 기간과 의사명 등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찰이 밝혔는데요.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번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검찰과 논의해서 일부 내용을 가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의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요구에는 최대한 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어제까지 6차 조사를 받았는데요. 열람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 김학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졌습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 김태섭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의원은 그 해당 보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의원은 이제 범죄 피해 당했다는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총장으로서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도 말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일반 시민들이 생길 때 고소하는 민당화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소우지검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총장이 고소인의 사건이 있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윤 총장은 정론지가 그런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다소 경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이군요.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왔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오전에 조금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재임 기간 그리고 사퇴하면서도 강조했던 검찰 개혁안이라는 내용이 오후에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에서도 이달에 들어서 5차례에 걸쳐서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특수부 폐지와 특수에 대한 대통령이 일결되는데 실제 법무부 개혁안으로 실현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부에서 바뀐 반부패부가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구지검, 그리고 광주지검에만 남았는데요. 부산지검이 존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가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총장은 인천이나 부산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사 관세사건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짤막하게 했습니다. 오후에도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에 관한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에서도 내놓는 심야조사 제한 그리고 피의사 공표 등이 이달 중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 검사 목록인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가 2012년부터 우리 2월까지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토대로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검찰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상고심 선고가 있었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우선 신동민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민자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그리고 신격구 총괄 회장과 선실혼 관계에서 서미경 씨와 서 씨의 딸 급여 지급과 관련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롯데 ATM 도입과 관련한 롯데 기존 끼워넣기나 롯데 PS 직원 인수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 무죄를 판단받았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롯데그룹 경영 비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B스포츠 대전에 70억 원을 지원한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서 징역 2년 6개월에 친금 70억 원을 받고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이 함께 심의가 됐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신혜 회장과 권재 모두 선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오후에는 이 검사 블랙리스트와 검찰 개혁에 관한 세부적인 질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토마토 온라인판과 또 지면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정혜훈 기자였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얼마 전 롯데리츠 상장을 앞둔 IPO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리츠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리츠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재테크 트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츠 하면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리츠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니라 나머지 대체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때 부동산도 오피스나 호텔을 직접 매수하는 이런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을 모은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개발하는 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리츠가 만약에 주식처럼 상장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이 나는 것과 같은 효과와 함께 배당 이익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츠 시장 규모는 약 2,400조 원으로 상당히 큰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44조 원, 특히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리츠는 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미국이 65% 정도로 가장 크고요.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대체투자전략팀의 홍지연 연구원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경기 확장기로 봤을 때 후반부에 저희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유동화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NH 리츠라든지 아니면 롯데 리츠 같은 상장 리츠들이 상장을 해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국내 리츠는 아직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그 해외 리츠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리츠가 5개밖에 없어서 공인된 이를 평균한 리츠 지수라고 하는 건 따로 없는데요. 글로벌 시장에는 리츠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5년 평균인데요. 보시면 리츠 지수의 수익률이 대략 한 3에서 6%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채 10년물 수익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리츠 배당 수익률 보시면요. 4에서 6%, 3에서 6%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상당히 높지만 리츠 지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NH투자증권을 잠시 찾아갔었는데요. 대체투자팀 같은 경우는 증권사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리츠로 구성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는 올해 1월 31일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종목 리밸런싱은 있는데요. 현재 담겨 있는 종목들의 1월 이후 현재의 수익입니다. 보시면 미국 종목이 좀 가장 많죠. 그리고 일본에서 2가지 리츠, 싱가포르 1개가 담겨 있는데 종목명이 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게 어떤 섹터의 리츠인지 보시면요. 미국 산업용 리츠, 그리고 리테일, 혼합형이 2개 들어있고요. 주거용, 헬스케어, 특수형 등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리테일 리츠 같은 경우 24.8%의 높은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도 22.5%로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교적 저조한 수익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2.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리츠도 2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호텔 관련 리츠가요. 48.1% 1월 이후의 수익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혼합형 리츠 하나 담겨 있는데 누적 6.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특정한 리츠 종목 외에도 글로벌 리츠에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할 점 뭐가 있을지 계속해서 좀 들어보시죠. 글로벌 리츠의 이제 그 동인이라고 보면은 경기랑 금리가 있고요. 이 경기랑 금리에 따라서 이제 긴밀하게 움직이는 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채권보다는 좀 더 위험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당연히 해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경기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좀 주가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가 만약에 해외 리츠를 매매하게 되면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15.4%이고요. 양도소득세는 1년간 이익이 250만 원을 넘게 되면 이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 22%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내 공모 리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없고요. 15.4%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모 리츠에 9%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혀서요. 앞으로 이 리츠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이었습니다. 예, 최저치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3%포인트 올라서면서 45.5%로 반등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중도층에 쏠려있던 진보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안이 국회 통과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과 직접 맞닿았기 때문에 촛불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족 장관 사퇴 이후의 정치 지형을 현금 정치 시간 이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또 올라가군요. 예.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안 중에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이제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견지를 해왔습니다만 10월 28일인가요? 그 마지노선이 아마 그렇게 여당에서는 정한 것 같은데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시간은 그렇지만 야당과 이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어저께 2+2+2+ 회의가 있었고 예. 이견이 좁혀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는 검찰 개혁에 같이 논의할 뜻을 밝혔는데 예. 장관이 물러나고 난 뒤에 한교안 대표가 공수처는 다음 국회에 상정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발언을 이제 내놓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논의를 할 것처럼 하다가 공수처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거짓말과 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 밥 먹듯이 하는 이 야당과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지리한 과정이 될 텐데, 일단은 예정된 시간 안에 처리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정치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생물과 같아서 논의를 좀 더 차분하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처리해야겠다라는 것이 좀 더 예.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이 된다라면, 뭐 의장이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요, 법대로 절차대로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 반대 논거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모종에 뭔가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딜이라면 검찰이 그동안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었던 거 아니고 오래된 거죠. 선거 때 각 당에서 공수처 법안이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의지를 천명했지만 결국은 이전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검찰의 반발, 예. 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뭐 정치권을 향한 이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은 흐지부지 되어 왔던 것이 지난 역사였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논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한교안 대표가 다음 국회에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한 말 자체가 지금 선진화법으로 많은 의원들이 고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백지 공소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첫 재판 기일 준비일인데 공소 사실이 지금 어떤 건지 증거 목록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고요. 전대미문의 사건이 지금 연일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진화법으로 연루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국회 회기라는 미명하에 지금 이제 차일피일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편의적으로, 편파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선진화법으로 위반되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랑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검찰 개혁안에 검찰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딜의 대상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이 뭘 믿고 저렇게 정말 아나무인의 법 위에 존재하는 정치인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 검찰이 가만 놔두었겠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놓고 보더라도 주변에 대한 수사를 놓고 보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 너무 무시무시하게 뒤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100여 명의 수사관과 검사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70여 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백지 공소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뻔한 것인 거죠. 예.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정됐을 때의 자유한국당의 태도와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180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 243도가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거의 칭송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칭송하는 것 자체는 봐달라. 우리 이렇게 열심히 검찰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봐달라라는 거고 사실상 봐지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 이상의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일 금요일 이번 주 중에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 피의자 신분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아마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죠. 경찰이 조사하는 것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간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태도랑 저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당시 NLL 그 발췌본을 공개했던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국가기록물을 당시 여당이 달라고 하니까 국정원이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최소화시키고 짜맞추기로 해서 당시 야당
의원들을 국정원 감금죄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4대1로 했습니다. 4대1로. 예. 이런 걸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검찰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제19 감싸기 조직 이기주의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선진화법으로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여상규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분한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보면 그 부인이 기소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질문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검찰이 흘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주광덕 의원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은 법위에 군림하고 야당 의원은 봐주고 여당 의원들은 그런 군림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다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 아프다고 병원 진단서 제출했는데 병원명을 뺐다고 그것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유죄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무책임한 선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창장도 유죄했다. 그다음에 병원 기록도 유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명이 있는 것을 또다시 제출하라. 검찰과 협의하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다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건 인간으로 살 도리가 아니다. 저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물론 사과를 하면 고소한 것을 뭐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어떻게 검찰의 이익에 반한다고 언론사를 바로 그냥 고소 고발을 합니까? 그럼 수사는 누가 하는데요?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하는 이러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표 계산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110석을 빼더라도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야당의 협력이 좀 필요하겠죠. 나머지 야당은 어떻게 지금 동의를 얻을 것이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백혜련 의원 안하고 권은희 의원 안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논의가 1차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은 선거구제 개편법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당시 야당이 선거법 처리, 후 공수처법 처리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이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또 여전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도 지금 뭐 각각이 흩어져서 뭐 유승민 의원은 또 황교안 의원하고 만나서 보수 대연합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 네. 또 그 정동영 당과 그다음에 박지원 당으로 이렇게 또 분화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비례성과 소수성을 반영한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도 같이 함께 처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장의 그 법적 시한은 28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그다음에 그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힘으로 압박해 들어갈 건지가 남은 숙제 중에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거 개혁안인데 선거제 개혁안인데 여당과 야당 의견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저희 뭐 여야 3당 지금 이제 그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견은 특별하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그 논의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주소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임기가 12월 말이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 시간은 한정돼 있죠. 물론 1월까지 어쨌든 최종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이 확정돼야지만 4월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아마 나경원 대표가 교체되고 난 다음 후임 원내대표가 논의 구조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까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끝까지 지금 이제 본인이 어떻게 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에게 약속한 바가 또 혹시 있지 않아서 저렇게 12월 18일, 그러니까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다. 상정된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뒤집었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과 매번 달라지는 태도나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국민들 앞에 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당론이라고 하지만 또 당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으로 10% 한 270석 예. 국회의원 정수를 하겠다라는 자유한국당 생각을 빨리 현실적 생각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여야가 상정되어 있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사법시험을 통과를 하고 경찰로 활동한 의원입니다. 이 두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두 안은 쉽게 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요, 이제 그 임기 문제, 공수처장의 임기를 백혜련 의원 안은 3년으로 하고 중임을 불가하게 했고, 권은희 의원은 2년 임기로 해서 한 번의 중임을 허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예. 2년이냐 3년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그 이제 검사 추천 과정,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은희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진행하자. 네. 검사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처장이 제청해서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권은희 의원은 주장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자라는 것이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하면 될 문제이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공수처장의 임기와 임명을 누가 하느냐, 임명을 대통령이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느냐, 이런 것이 좀 큰 차이점이긴 한데,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안대로 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만일 정권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또 설립이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 정부에서 좀 일이 쉬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공수처의 처장을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이 공수처법을 국민의 뜻에 따라 찬성한다고 하지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탈탈 털고 별건 수사로 괴롭히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말, 즉 공수처가 도입됐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기능에서 고위공직자 처벌, 즉 검사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처벌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찰의 또는 검사의 권한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견제받는 권력으로 된다. 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 공수처법을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반대토록 하는 것, 끊임없이 해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검찰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80% 가까운 국민들이 공수처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논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여론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기어이 공수처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고위공직자가 어쨌든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한다거나 검사가 전관 이유를 통해서 퇴임 후에 20억, 30억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차단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검찰이 이에 부안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뜻은 이미 조국 장관의 35일 동안 임기 중에 검찰 개혁의 출발은 이미 올렸고요. 닷은 올렸고 그래서 순항을 할 것이라고 보고 공수처법은 선진화법대로 상정된 것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라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공화국이 아닌 그 견제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과 또 민주당의 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내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진짜 통과가 어렵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안, 이 안으로 통과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는 어쨌든 이게 검사를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임명하는 건데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임기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의 안이 이게 무슨 충분히 숙의돼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때 선진화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쑥 제출된 법안이다. 뭐 불쑥이란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게 당에서 이제 논의됐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이 마련된 것 아니냐라는 당시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취지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이 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되고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이제 그 권력을 가진 특히 검찰총장이 되겠는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은 헌법상이 맞죠. 공무원 임명권을 갖고 계시니까요.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임면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의 뜻으로 선출한 대통령,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검찰총장 또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권은희 의원 안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또 위헌 문제도 좀 불거질 수가 있겠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합의된 내용이 법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논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공수처 설치안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 이것이 통과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시는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표결하는 거니까요. 배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회에 본회의 상정된다는 것은 합의된 안을 가지고 상정하는데 이분들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 그거지만 어쨌든 끝까지 안 하면 야당에서 또 몸싸움은 할 수 없을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그 사퇴를 했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또 벌어졌죠. 오차 범위 내로 벌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또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당으로서는. 조 장관 퇴임 이후에 이 여론 동향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 장관이 퇴임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서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는 그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8월 임명되면서부터
이제 10월까지 해서 거의 2달 넘게 매일같이 의혹의 재생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가 거의 말을 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찬반의 여론은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을 발표했던 지난 월요일 날에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이 하려다 보니 저렇게 핍박을 받는구나라는 동정 여론도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여론이 반등된 것도 있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거하고 언론의 무지막지한 그 보도 홍수 속에서 이것이 왜곡됐다라고 지적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개임이 들어간 거다. 지난 주말을 경과하고 월요일 정도에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그 중도층 이제 너무나 시끄럽고 이 조국 때문에 피곤해하는 중도층 저희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좀 중도층에 있었던 분들이 관망하거나 아니면은 돌아선 것 이랬던 여론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제 여론 수치상 나타난 거고 앞으로 더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 소위 좀 황당무계한 주장을 보면서 저 집단에게 과연 나라를 다시 맡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자충수 또는 대통령 하야하라 또는 대통령을 아주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무슨 바보라는 말로 또 이제 썼는데요. 이분이 대통령 권한대행 했는 분이 맞는지 또는 한때 총리를 했던 분이 맞는지 싶은 정도로 과격해진 겁니다. 이 과격성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납득될 것인가인데요. 저는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그 민부론을 요즘 설파하고 다니시죠? 황교안 대표께서는 아마 대구도 가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 판형이 뜨거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은 총선에서 출마하겠다라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낙점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조국 장관이 평소에 지론으로 얘기한 것 본인보다 훨씬 더 개혁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후임 장관으로 와서 검찰 개혁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를 아마 또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와 늑대의 시간. 국민들이 선출한 이 대표들은 어떤 결론을 가져올 것인가? 국민들의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리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